네, 자, 여러분들 이어서 문제풀이 내용 한번 보겠습니다. 문제풀이는 아니죠. 자, 진실게임 이어서 한번 내용을 살펴볼 건데요. 저희가 아까 살펴봤던 내용 제가 뭐라고 했어요? 뭐 설명은 이것저것 드렸지만 결국엔 어쨌든 그 방식이 가장 정석적인 방법이라고 얘기했죠. 이 정석적인 방법은 대놓고 누가 진실이야 거짓이야 이런 내용이 나오지 않으면 결국엔 내용을 읽어서 상황이랑 이렇게 비교하고 판단을 해야 되는 그런 과정을 거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일부 문제는 좀 그런 식으로 풀지 않고 좀 다르게 접근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 얘기를 이제 할 건데요.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먼저 보면 그런 논리적인 관계를 찾아 풀이하는 것보다는 그냥 대입해서 푼다라는 개념이에요. 우리가 방정식 문제를 풀 때도 실제로 어떤 이제 수식이 완성이 되고 그래서 결과가 뭐가 나오는지를 방정식을 세워서 풀이할 수도 있지만 가끔은 그냥 대입을 해서 말이 되는지 안 되는지 확인해서 답을 구하는 경우도 있죠. 대입을 하는 경우가 사실은 대입을 물론 잘 해야겠지만 가장 직관적인 경우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냥 대입을 해서 풀어도 문제풀이 시간이 길어지지 않을 그런 문제라면 경우에 따라서는 그냥 진리치를 따지는 것보다는 대입을 해서 푸는 게 훨씬 나을 때가 있는 거고 그렇게 푸는 케이스를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정리하면 자, 여러분들 잘 봐요. 어떤 특정 상황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진실이 되는지 거짓이 되는지를 제가 이렇게 체크한 거예요. 이렇게 특정한 상황에서 어떠한 이야기가 참이냐 거짓이냐를 따진 이런 표를 진리표라 그래요. 진리치를 정리한 표를 진리표라고 하는데 다시 한번 봅시다. A와 B 중 어느 한 명만 NCS 시험에 합격한 상황이라는 조건이 나왔어요. 문제에서. 자, 그런 상황에서 A가 합격했다 또는 B가 합격했다라는 이런 두 가지 상황이 가능하겠죠. 자, 근데 그거를 이제 막 따질 때 이렇게 한다라는 거예요. 그냥 A의 이야기는 자기가 합격했다고 했으니까 자기가 합격한 상황에서 참이겠죠. 다른 상황에선 거짓말일 거예요. 자, B는요. A는 시험에 합격하지 않았어 라고 하죠. A가 합격한 상황에서 거짓말일 테고 A가 합격하지 않은 상황에서 참이 되겠죠. B는 거짓말을 하고 있어. B가 이야기한 이 말이 거짓이야 라는 뜻은 참 거짓이 되는 상황이 정반대겠죠. 잘 봐요. 이거 우리 뭐라고 했어요? 이런 말이 나오면 둘이 모순이라고 했죠? 모순이면 둘 중에 하나는 참이고 둘 중에 하나는 거짓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은 얘가 거짓이네? 그럼 참이야. 참이네? 거짓이야. 그냥 이렇게 B에 대해서 먼저 체크한 걸 가지고 정반대로 해주면 되겠죠. 자, 그 다음 마지막 거. A의 말이 맞아. 똑같이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네 가지의 진술이 있을 때 우리가 따져볼 수 있는 상황이 별로 없다면 그냥 이렇게 우리가 참 거짓 여부를 체크할 수 있겠죠. 자, 문제에서 만약에 자, 3명이 진실이고 1명은 거짓인 상황이다 라는 조건이 주어지면 3명이 진실이고 1명이 거짓인 A가 합격한 상황이다라고 판단하면 되는 거고 문제에서 1명만 진실이고 거짓이 셋이다라는 조건이 나오면 이렇게 활용하면 되죠. 자, 그래서 지금도 제가 중요한 얘기를 한 건데 뭐냐면 여러분들 우리가 이렇게 특정 상황에서 누구의 이야기가 참이고 누구의 이야기가 거짓이고 이렇게 대입하는 건 언제 활용하는 거겠어요? 이렇게 대입해서 우리가 결국엔 뭘 하죠? 지금 뭘 했죠? 대입을 한 다음에 문제에 주어진 참 거짓 개수에 대한 조건이랑 비교를 하잖아요. 그거랑 비교해서 이게 말이 안 맞으면 문제에서 참이 셋이고 거짓이 하나라고 했는데 이러한 상황이면 뭔가 말이 안 맞네? 모순이네 라고 판단을 해서 기류법에 의해서 이 상황은 아니야 라는 결론이 나오는 사고 과정이에요. 따지고 보면. 하지만 어쨌든 문제에 주어진 이 참거짓 개수에 대한 조건이랑 결국엔 비교를 해야 의미가 있죠. 바꿔 얘기해 볼게요. 문제에 이 조건이 없어요. 몇 명이 참이고 몇 명이 거짓인지 전혀 알 수 없어.
그럼 이걸 따지는 게 의미가 있을까? 없겠죠? 물론 뭐 활용을 아예 못하진 않을 거예요. 활용을 할 수는 있어요. 뭐 억지로 막 이용을 하면. 하지만 크게 막 도움이 되는 그런 정보는 또 아니란 말이에요. 바꿔 얘기하면 문제에서 몇 명이 참인지 거짓인지가 분명하게 나오거나 어쨌든 그 숫자에 대한 정보를 주는 경우에 이런 식으로 풀어야 된다라는 선행 조건이 있는 거예요. 진실 게임에서는 참거짓 개수를 알려주지 않는 문제도 있다는 뜻이죠. 바꿔 얘기하면. 그런 경우에는 활용할 수 없고, 또 하나. 여러분들 이런 표를 만들면서 푸는 건데 이런 표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대입해서 푸는 게 직관적이니까 이렇게 대입한다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이 표를 만드는 과정이 아주 직관적이지 않고 복잡하다, 까다롭다라고 하면 이런 표를 만들면서 푸는 것 자체가 또 어려운 일이 되겠죠. 그러니까 문제를 풀 때 진리표를 만들기 쉬운 상황인지 진리표를 만들기 쉬운 형태의 진술들인지를 봐서 그거에 따라 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한번 비교를 한번 해드릴게요. 조금 있다가. 자, 어쨌든 그런 건데 문제를 풀면서 한번 자세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하단에 있는 예제 18번을 제가 볼게요. 자, 기침 소리를 낸 사람 한 명을 찾는 문제예요. 이해되시죠? 그리고 다음의 진술 중 하나의 진술이 거짓이다라고 나와 있으니까 자, 우리가 4명이 참이고 1명이 거짓인 상황이구나 이렇게 판단하면 되죠.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이제 문제 풀 때 뭐 여러분들이 편한 대로 물론 하는 거겠지만 선택지가 이렇게 가로로 뭔가 나열되어 있으면 선택지 밑에다가 하면 되고 물론 세로로 해도 되는데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경우에는 저는 이렇게 써놓습니다. 뭘 써놓은 거냐면 기침 소리를 낸 사람이 1명이래요. A가 기침 소리를 낸 상황을 따져보겠다는 거고 B가 기침 소리를 낸 상황을 따져보겠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좀 전에 봤던 진리표를 제가 여기다가 TF를 이렇게 쓰면서 채워 넣을 거죠. 자, 해볼게요. 자, A. 나랑 C는 아니야 라는 뜻이죠. 누구누구는 아니야 라는 내용이 나오면 나랑 C는 아니야예요. 그럼 제가 여기다가 F를 쓰고 여기다가 F를 쓰는 거죠. 나랑 C는 아니야니까 A 아니고 C 아니야 라는 의미예요. 그러면 나머지는 전부 다 T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런 개념이거든요. 이해되나요? 왜냐하면 참이 아니면 거짓이고 거짓이 아니면 참이니까. 뭐 이런 건데 여러분들이 TF로 쓰는 게 좀 귀찮다라고 하면 뭐 OX로 체크하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A랑 C가 아니래요. A 아니고 C 아니야. 그럼 나머지가 나머지일 땐 진실이겠죠. B 볼게요. 이거랑 약간 반대되는 패턴이죠. A랑 E 중에 한 명이야. A랑 E 중에 기침소리를 낸 사람이 있어란 뜻이에요. 지목을 했기 때문에 A가 실제로 기침소리를 냈을 때 이 말은 진실이 되고요. E가 기침소리를 냈을 때 진실이 되죠. 이때 진실이 된다는 거니까 나머지일 때는 아니란 뜻이에요. 매번 OX를 쓰는 게 귀찮으면 그냥 O만 써도 되겠죠. O 아니면 X니까. 자, 3번. 누구누구는 아니래요. B 아니고 D 아니고 E 아니래요. 저는 아니에요. 저는 아니에요. 여기 하나만 X 들어가면 돼요. 뭐 이런 개념이고 마지막 저랑 B는 아니에요. 마찬가지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죠. 자, 여러분들 이렇게 제가 OX를 체크해 봤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보는 거냐? 4명이 참이고 1명이 진실인 상황을 찾는 거예요. 오직 이 상황이 A가 기침 소리를 낸 상황이 4명이 진실이고 1명이 거짓인 상황이 되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혹시 혹여나 이런 식으로 뭔가 이런 식으로 뭔가 4명이 진실이고 1명이 거짓인 상황이 또 있는데요? 라고 하는 케이스가 나온다면 두 가지예요. 실수했거나 OX 체크하는 거 실수했거나 아니면 제대로 체크했는데 문제에 추가로 된 추가 조건이 있을 경우에요.
예를 들면 그냥 해봅시다. 여러분들 일단 바꾸기 전부터 좀 정리해놓고, 자 다시 정리하면 이렇게 진리표를 채워놓고 4명이 참이고 1명이 거짓이다라는 이 조건이 있으면 얘가 정답인 걸로 끝나죠. 자, 이게 일반적인 형태고, 혹시나 경우에 따라서 이게 진실로 이렇게 판단이 돼서 4명이 참이고 1명이 거짓인 상황이 2개가 나온다라고 하면 상황이 두 가지라고 했습니다.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실수한 상황일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뭐예요? 문제에 추가 조건이 있는 경우예요. 자, 여기서 굳이 답을 구분한다면 이런 식이겠어요. 기침 소리를 낸 사람은 거짓말을 했다라는 뭔가, 기침 소리를 낸 사람은 거짓말한 사람이야 라는 조건이 만약에 있다면, 우리 아까 그런 문제 봤잖아요. 대표로 출전한 사람이 거짓이다라는 내용 들어가 있었던 문제 있죠? 그것처럼 기침 소리를 낸 사람이 거짓말을 한다라는 만약에 조건이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되죠? 실제로 A가 기침 소리를 냈을 때 A가 거짓말인 상황이죠? 문제에 주어진 상황과 통하고요. 얘는 어때요? 얘가 기침 소리를 냈으면 얘가 거짓말을 해야 되는데 진실을 얘기하고 있죠. 이 조건에 위배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얘는 정답이 아니겠죠. 이렇게 푸는 패턴도 있어요. 제가 이거를 미리 말씀드린 이유는 혹여나 이런 실수를 좀 종종 하는 편이고, 여러분들이 혹여나 이런 문제를 풀 때 그런 부분을 많이 놓치는 케이스가 많아서 미리 말씀드린 건데, 뒤에 있는 연습 문제 중에 이런 케이스가 있을 거거든요. 그때 그걸 여러분들이 잘 기억해서 푸는지를 점검해 보세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네, 자, 그 다음에 하나만 더 해볼게요. 우리 아까 풀었던 문제로 잠깐 들어갑니다, 여러분. 자, 예제 16번을 한번 다시 볼까요? 자, 예제 16번. 자, 여러분들 얘를 진리표를 써서 풀면 안 될까요? 한번 해볼게요. 진리표를 써서 풀어볼게요, 얘를. 자, 그러면 조금만 내리고. 자, 1번이 답일 때 그냥 이렇게 쓸게요, 이번에는. 자, 이렇게 번호로만 쓰면 조금 더 헷갈리실 수도 있죠? 자, 그래도 봅시다. 자, 여러분들 예를 들면 명수의 이야기는 어떻게 체크하면 돼요? 준하는 거짓말을 하지 않아. 이 말은 준하가 거짓말을 했다라는 3번 상황에서 거짓이 되죠. 그쵸? 그러면 나머지에선 진실이 되는 거예요. 자, 아까랑 비슷해요. 준하는 아니야 라고 하니까 이렇게 표시하는 거예요. 자, 형돈이는 어떻게 체크할까요? 재석이가 거짓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재석이가 거짓말한 1번 상황에서 진실이고 나머지일 때는 거짓말이 돼요. 이렇게. 자, 그 다음에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들 얘 사이에 들어가는 준하는 어떻게 체크하면 될까요? 이거 여러분들이 한번 먼저 생각해 보세요. 준하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OX를 어떻게 체크하면 될까? 잘 봐요. 써볼게요. 준하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형돈이의 말이 맞으면 하하의 말도 맞아. 좀 넓은 데다 써야겠다. 형돈이의 말이 맞으면 하하도 맞아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이거를 선언명제로 바꾸면 형돈이가 거짓말을 하거나 하하가 진실을 얘기한다 요거죠. 자, 그러면 요거를 제가 지금 체크해 볼게요. 여러분들 둘 중에 하나만 맞아도 되죠? 형돈이가 거짓말을 말하는 상황에 일단 이게 가능하대요. 형돈이가 거짓말하는 상황은 4번이네요. 그죠? 이때 진실이 될 거예요. 맞아요? 그리고 요거는요. 하하의 말이 참일 때 또 참이 되죠. 하하의 말이 언제 참인가요? 하하의 말이 언제 참이냐면 하하의 말은 선택지 5번이 아닌 상황에서 전부 다 참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따지고 보면은 요런 네 가지 상황에서 참이죠. 그러니까 이때만 x가 되고 이렇게 들어가는 거예요. 이해돼요? 그러니까 잘 봐요. 가원명제가 들어가 있으면 이걸 선언으로 바꿔서 이게 맞는 경우랑 이게 맞는 경우를 둘 다 따져봐야 되죠. 이 과정 자체가 되게 번거롭잖아요. 그러니까 가원명제가 들어가 있는 문제는 뭐 간혹 뭐 다르게 푸는 방법이 뭐가 있는지 모르겠다라고 하면 진리표를 뭐 이용을 할 수도 있지만 웬만하면 좀 다른 방향으로 좀 찾는 게 좀 더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고 잘 봐봐요. 여기서 여러분들이랑 얘기할 게 하나 더 있는데 잘 봐요. 여러분들 지금 준하의 말을 가지고 제가 체크한 거 혹시 실수했는지 한 번만 더 점검해 볼게요. 형돈이의 말이 틀리거나 하의 말이 맞는 상황이에요. 형돈이의 말이 틀린 상황은 4번 맞고 하의 말이 맞는 상황은 5번이 아닌 케이스니까 맞죠? 자, 근데 우리가 아까 요거 보지 않았어요? 요거 체크할 때 원래는 처음에 문제 풀 때 이걸로 우리가 뭘 했죠? 얘네는 둘 다 참이거나 둘 다 거짓이라고 했었잖아요. 둘 다 참이거나 둘 다 거짓이라고 했었는데 지금 보시면 어때요? 둘 다 참이거나 둘 다 거짓이어야 된다 그랬는데 뭔가 그렇지 않은 상황이 있죠. 이해돼요? 그럼 어떻게 이걸 처리해야 될까? 이걸 어떻게 여기서 이제 어떻게 판단해야 되죠? 잘 봐봐요. 어떻게 해야 돼요, 이럴 때? 원래는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어떻게 하냐면 그래서 이런 형태의 문제를 푸는 게 되게 귀찮아질 때가 있는데 본래는 이렇게 자, 누구의 말이 맞아, 누구의 말이 거짓이야 라는 얘기가 나오면 지금 준하의 말은 거짓이야 라는 내용이 나오면 거짓말을 하지 않아 라는 내용이 나오면 그 준하 거를 먼저 체크하는 거예요. 준하 거를 먼저 체크한 다음에 이 말이 맞다라는 맥락이거든요. 이 말이 맞다라는 맥락인데 그래서 요걸 일단 따라가요. 일단은 요걸 그대로 따라가되 한 번 더 생각하는 거예요. 준하가 거짓말을 하지 않으면 이것도 안 되는데 이런 맥락인데 이렇게 되면 결국엔 뭐냐면 3번은 답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뭔가 모순적인 상황이 발생해버렸죠. 일치해야 되는데 뭐 말이 안 맞네? 약간 이렇게 돼버리니까 결론은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하면서 답이 아닌 것들을 소거해 가는 방법도 있지만 정리하자면 가원명제가 들어가면 까다롭죠? 그래서 저는 웬만하면 가원명제가 들어간 문제는 안 풉니다. 이런 것처럼 진리표를 푸는 방법이 있다라는 걸 제가 지금 이렇게 소개해 드리지만 이런 케이스에서 푼다 또는 이런 케이스에서는 진리표를 이용하지 않는다도 같이 얘기해 주고 있죠. 그걸 같이 기억해야 되고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지금은 제가 알려드리지만 나중에는 스스로 판단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들이 진실게임 문제를 풀 때는 꼭 이렇게 한번 했으면 좋겠어요. 스스로 어떤 문제를 풀기 전에 얘는 진리표로 풀 수 있는 애야 없는 애야라는 거를 스스로 한번 판단해 봐요. 그리고 아니면 억지로라도 진리표를 이용해서 한번 정리를 해보려고 해보세요. 그리고 다른 방법으로도 풀어보고 그랬을 때 이렇게 나오면 뭔가 진리표가 잘 안 되는데? 안 만들어지는데? 라는 걸 스스로 느낄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애들의 특징이 뭔지를 한번 보는 거예요. 자, 제가 뭐 그냥 미리 말로만 얘기를 하자면 결론은 이겁니다. 아까 이미 다 했던 얘기예요. 여러분들 진리표를 이용해서 푼다라는 거는 한 번만 더 정리하면 참 거짓 개수에 대한 정보가 있어야지만 유의미하죠. 참 거짓에 대한 정보가 일단 있어야 되고 두 번째 자 지금은 같이 안 봤지만 상황 자체가 되게 복잡한 상황이다. 누가 거짓말한다 한 명 골라내는 거나 누가 범인이다 한 명 골라내는 이런 문제가 아니라 되게 꼬여있는 상황이다. 그럼 그 상황에 따라서 참거짓을 따지는 게 또 되게 번거로워지겠죠. 상황이 일단 단순해야 돼요. 또
그 단순한 상황에 대해서 또 참거짓을 단순하게 체크할 수 있는 단순한 형태의 진술이어야 되죠. 그래서 뭔가 이런 부가 조건이 이럴 때만 할 수 있어, 이럴 때만 이용할 수 있어라는 부가 조건이 많이 들어가는 풀이 방식이라서 그래서 또 어떻게 보면은 그러면은 별로 활용할 기회가 별로 없지 않을까라고 느낄 수도 있지만 이상하게도 NCS 시험에서는 이런 걸 활용할 만한 문제 수준으로 많이 출제가 돼요. 그래서 생각보다 좀 자주 활용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꼭 기억을 했으면 하는 유형이고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68페이지 볼게요. 68페이지. 자, 여러분들 여기 나와 있는 내용 한번 같이 보고서 이제 이론적인 내용은 한번 정리를 해 드리도록 할게요. 네. 자, 이론적인 내용을 이제 마무리할 건데 여러분들 저는 진실게임 문제를 그래서 보통 어떻게 푸냐 진실게임 문제를 제가 판단하는 기준 문제를 딱 봤을 때 문제에 주어진 상황 범인을 한 명 찾는 상황이냐 아니면 같은 페이지 바로 오른쪽 69페이지 잠깐 봐요. 69페이지에 나와 있는 예제만 봐도 진술을 보시면 진짜 열쇠가 어디에 있냐 가짜 열쇠가 어디에 있냐 진짜 열쇠가 순금으로 되어 있냐 순금이 아닌 애도 있냐 가짜 열쇠가 구리로 되어 있냐 구리로 되어 있지 않은 애가 있냐 뭔가 우리가 따져봐야 되는 상황 자체가 되게 복잡하죠.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 단순하냐 복잡하냐라는 거를 먼저 좀 보고 또 문제에 주어진 조건을 봐요. 참거짓 개수를 알려주냐 알려주지 않냐 아니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뭐 범인은 거짓말을 하고 있다 대표는 거짓말을 하고 있다 뭔가 이런 추가 조건이 들어가 있진 않은지 이런 것도 보고 진술도 봅니다. 진술도 내용을 보는 게 아니라 형태를 보는 거예요. 가언명제가 너무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선언명제가 많이 들어가 있지는 않은지 진술 자체가 단순하게 뭐가 맞다 틀리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연언명제도 들어가 있고 막 복합적으로 나와 있지는 않은지 다시 얘기하면 직관적으로 눈에 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보면서 종합적으로 어떻게 풀이해야겠다라는 판단을 하는 거예요. 이런 걸 보고서 제가 진리표로 풀어야지 하면 진리표로 정리하면서 풀고 모순관계를 찾으면서 풀어야지 라고 생각하면 그렇게 풀고 또 그런 것도 아니다. 모순관계를 반대관계를 찾으면서 풀기도 애매하고 진리표를 이용해서 풀기도 애매한 문제다. 그러면 이제 가정을 해서 푸는 방법이 남아요. 다른 풀이 방법이 없다라고 하면 이게 남거든요. 자, 그때 가정을 해야 하는 경우에는 어떤 식으로 가정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나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이거는 설명은 드립니다. 왜? 여러분들이 문제 풀 때 가정을 해서 풀어야 하는 경우가 나올 수도 있어요. 그때 그나마 가정을 해서 풀면 어떻게 해야 시간 낭비를 하지 않을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내용이긴 한데 뭔가 제가 기준을 좀 제시해 준다면 저는 실제 시험에서 가정을 해서 풀어야 되는 문제구나 다르게 풀 수는 없는 문제구나라는 판단이 서면 안 풀어요. 저는 이 판단이 서면 풀이하지 않습니다. 저는 풀이하지 않는다는 건 시간이 남으면 아니면 그거보다 더 어려운 문제가 뒤에 많이 있으면 풀 수도 있지만 지금 이 순간에서는 괜히 이거 건드렸다가 문제 풀이가 좀 늘어질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해서 넘기는 거죠. 물론 이게 획일적인 기준은 아니에요. 가정을 해서 되게 쉽게 풀리는 문제도 있죠. 그러면 뭐 그렇게 풀 수도 있는데 이런 걸 종합적으로 봤을 때 가정까지 해야 된다? 따져봐야 될 게 너무 복잡해진다는 뜻이기 때문에 풀이하지 않아요. 여러분들은 앞으로 문제 풀 때 이것도 잘 보세요. 어떤 문제는 또 되게 쉽게 풀릴 거고 어떤 문제는 또 잘 안 풀릴 거예요. 잘 안 풀리는 문제들은 한번 나중에 모아놓고 공통점을 찾아보세요. 나는 이런 조건이 나오면 잘 안 풀리더라. 이런 복잡한 상황이면 잘 안 풀리더라. 그런 게 있겠죠. 그걸 잘 기억해 두는 거예요. 잘 기억해 뒀다가 물론 한 번은 생각해요. 이런 상황에서 난 잘 안 풀리는데 쉽게 정리할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없을까? 생각은 해보지만 만약에 별로 특별한 방법은 없다라는 결론이 나오면
나중에는 그런 내용이 나왔을 때 안 풀겠다는 판단을 하면 되죠. 추론 문제랑은 달리 진실게임 유형은 제가 NCS 시험을 여러 번 보고 NCS 모의고사도 여러 번 시중에 있는 교재들을 풀어봤지만 난이도 조절이 가끔은 좀 잘 안 되어 있는, 그러니까 가끔은 이게 NCS 시험에서 뭐 1분 내외의 시간 동안 풀라고 낸 문제인지 아닌지가 아예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문제가 가끔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럴 때는 안 푸는 판단을 하는 게 제일 현명한 판단인데, 그걸 할 수 있으려면 평상시에 어떤 패턴이 어려운지를 잘 기억해야 돼요. 연습 문제 중에도 제가 실제 시험에서는 안 풀만한 문제를 많이 넣어놨어요. 그런 걸 잘 골라내는 능력도 연습을 해야 되니까. 그때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자, 볼게요. 그러면 약간 모순적이기도 하죠. 저는 가정을 하면 웬만하면 풀지 말라고 했지만 가정을 했을 때 어떻게 푸는지 설명을 할 거예요. 이유는 가정을 가끔 했을 때 간단하게 나올 만한 문제도 있고, 뭐 풀고 싶다면, 그래도 가정을 해서 푼다면 어떻게 해야 간단하게 풀 수 있는지를 설명하는 겁니다. 자, 내용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되도록 이렇게 줄글로 써놓는 내용은 혼자 공부하더라도 읽으면서 이해하실 수 있도록 좀 이렇게 줄글로 길게 설명을 하는 것들인데 한번 같이 볼게요. 자, 앞에서 살펴본 방식으로 풀이가 잘 안 될 때는 특정 진술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가정에서 풀이할 수 있답니다. 자, 가정을 해서 푼다라는 건 결국에는 명제 추론에서 배웠던 규律법이라는 걸 활용한다는 뜻이에요. 다시 얘기하면 가정을 해서 푼다라는 거는 규律법이라는 추론 규칙을 활용한다는 뜻인데, 규律법의 추론 규칙이, 규律법이라는 추론 방식이 어떤 거죠? 가정을 했는데, 가정을 해서 우리가 이것저것 이렇게 따져보는데 뭔가 말이 안 되는 상황이 이렇게 나오면 가정이 잘못됐구나라고 판단하는 거였죠? 가정이 잘못됐다라는 결론이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규律법을 이용해서 푸는 이 풀이 방식에서는 결국에는 뭔가 말이 안 되는 걸 찾는 이게 핵심인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걸 빨리 찾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A라는 상황을 가정해서 문제를 따져보는데 한참을 따져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가 제일 마지막에 뭔가 이상한 게 나오면 그 중간 과정이 다 의미가 없어지거든요. 그렇게 할 거냐, 아니면 가정을 해서 따져보는데 금방 뭔가 잘못됐다라는 걸 캐치하냐. 이게 이제 문제풀이에서의 그 시간 차이라는 거죠. 그러면 거꾸로 다시 가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모순된 상황을 찾을 수 있을까? 쉽게 찾을 수 있을까라는 이제 질문을 던지는 거고, 그거에 대한 답이 이제 교재에 나와 있는 겁니다. 자, 볼게요. 같은 내용이에요. 자, 요거. 자, 가정을 했을 때 보다 단정적이고 확실한 정보가 추론되는 방향으로 가정을 하는 게 좋아요. 가정을 했을 때조차 모호하게 나오면 따져보기가 어려우니까. 그 다음에 정보량이 많은 애를 가정하는 게 좋아요. 정보량이 많으면 많을수록 그 중에 단 하나만 뭔가 어긋나도 되니까 우리가 따져볼 게 많은 거죠. 예를 들면 뭐 우리가 소개팅을 한다고 했을 때 상대방에 대한 조건을 여러 개 설정해 놓으면 어때요? 안 되는 경우가 훨씬 많겠죠. 이 사람은 이게 안 맞아, 이 사람은 이게 안 맞아, 이러다 보면 소개팅 못 하는 거잖아. 그거랑 똑같아요. 정보량이 많을수록 뭔가 걸리는 게 중간에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이해되죠? 자, 그 얘기고 아래 나와 있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한 번에 못 보니까 하나씩 볼게요. 네, 자, 문제에 주어진 조건에 따라서 우리가 가정을 한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는지를 정리한 내용입니다. 자, 한번 봅시다. 자, 여러분들 문제에 만약에 4명이 참이고 4개가 참이고 하나가 거짓이다라는 조건이 나오면 어떻게 풀면 돼요? 어떤 특정 진술을 거짓이라고 가정하는 게 좋겠죠. 왜냐면 그러면 나머지가 다 진실인 게 확정이 되니까. 어떤 특정 명제를 참이라고 가정을 하면 나머지 4개 중에 3개는 참이고 하나는 거짓말인 상황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엔 누가 참인지 몰라요. 그런데 얘가 거짓이야 라고 이렇게 정해놓으면 나머지가 참이니까 같은 맥락으로 이 내용이 이제 나오는 거고요. 이것도 좀 잘 보세요. 바로 오른쪽에 있는 문제 좀 이따가 볼 거지만 바로 오른쪽에 있는 문제가 지금 이렇게 예제 19번이 두 가지 내용을 이렇게 얘기하는 내용이죠. 1번 안내문, 2번 안내문 이렇게 나와 있는 건데 자, 두 가지 중 적어도 하나는 참이다라는 건 둘 중에 하나를 거짓이라고 가정을 하면 어떻게 돼요? 어떤 내용, 예를 들면 누군가가 1번 내용이랑 2번 내용을 이렇게 두 가지를 얘기했는데 둘 중에 적어도 하나는 참이래요. 자, 얘를 참이라고 가정하면 그냥 얘가 참이다라는 것만 알고 푸는 거예요.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 모르죠. 그런데 똑같은 내용인데 2번을 거짓이라고 가정하면 어떻게 돼요? 얘가 거짓이고 얘가 참인 상황이 되죠? 단순한 거지만 두 가지가 확정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짓이라고 가정을 해서 푸는 게 맞다라는 맥락의 이야기입니다. 더 많은 정보량을 추론할 수 있는 쪽으로 항상 가야 된다. 단정적인 정보가 나오는 쪽으로 추론해야 된다라는 내용이고 바로 하단 보겠습니다. 자, 명제의 내용에 따라서 가정을 합니다. 요것도 결국엔 오른쪽 19번 예제에 나와 있는 패턴의 그런 진술로 이렇게 넣어놓은 건데요. 봅시다. 자, 우리가 만약에 가정을 해야 한다. 자, 보물은 2번 상자에 있다라는 이런 형태의 진술이 있으면 참이라고 가정하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보물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풀 수 있으니까. 그런데 1번을, 이 첫 번째 거를 거짓이라고 가정하면 어떻게 되죠? 그래서 보물 어디 있는데? 막연한 정보가 돼버리는 거예요. 자, 같은 내용입니다. 보물은 3번 상자에 없어. 진실이라고 하면 3번이 아니라 어디야? 이게 되는 거고 이걸 거짓이라고 가정하면 보물이 3번에 있구나가 확정이 되니까. 부정 형태로 나와 있는 여러분들 부정서술어가 나와 있는 이런 애들은 거짓이라고 가정하는 게 좋겠죠. 자, 얘는요. 세 번째 건 왜 거짓이라고 가정할까요? 선언명제니까 이게 참이라고 해도 이 명제, 이 문장이 참이어도 보물이 4번 상자에 있는지 3번 상자가 철로 만들어졌는지 알 수가 없죠. 정해지는 게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명제는 가정을 기왕할 거면 거짓이라고 가정하는 게 맞죠. 같은 내용입니다. 얘를 거짓이라고 가정하면 되게 이상해져요. 하나만 틀릴 수도 있잖아요. 당연히 참이라고 가정하는 거고요. 가언명제 마찬가지죠. 가언명제도 거짓이라고 가정하는 이유 알겠어요? 참이라고 가정하면 알 수 없어요. 거짓이라고 가정을 해야 얘가 맞고 얘가 틀렸구나라는 게 정해지죠. 그래서 이런 케이스에서는 거짓이라고 가정하는 거예요. 되게 어떻게 보면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면 한 번쯤 생각해 보면 그렇구나 당연하지 이렇게 납득하실 수 있는 내용이니까 한 번 정도 점검해 보시고 어쨌든 이렇게 점검을 한 것들을 실제 시험에 써먹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지금 설명드린 거 제가 한번 풀어볼게요. 예제 19번. 계속 말로만 했던 예제 19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풀기 전에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여러분들 이런 진실게임 문제 풀 때 제일 중요한 게 뭐라고요? 어떤 이야기에 초점을 맞춰서 풀이를 시작할 거냐. 그리고 그래서 어떻게 풀 거냐라는 이런 판단을 잘해야 된다라고 했죠. 자, 거기에서 시간 낭비를 하면 안 돼요. 자, 여러분들 잘 다시 봐요. 이 문제에 모순이냐 반대냐라는 이런 진술관계를 따지면서 푼다면 또는 어쨌든 그런 걸 찾아본다라는 게 의미가 있나요? 여러분들 모순이나 반대관계 찾아서 우리가 그걸 결국엔 어떻게 이용해서 풀죠? 4명이 진실이고 1명이 거짓말인 상황에서 어느 2명이 모순이다. 얘네가 모순이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떻게 풀어요? 둘 중에 1명이 거짓말하는 애구나. 나머지가 진실이야 라고 생각하고 풀죠. 그러면 이런 정보가 없으면
참거짓 개수에 대한 정보가 없으면 우리가 진리표도 못 푼다고 했지만 이런 것도 따지는 게 의미가 있을까요? 그래서 어쩌라고가 되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자, 이 문제처럼 이 중에서 뭐 몇 명이 참이다, 몇 개가 참이다, 몇 개가 거짓이다라는 정보를 주지 않는 케이스에서는 진술들 간의 논리적인 관계, 논리관계를 따지는 게 의미가 없고 진리표도 결국에는 활용하기 어렵다라는 판단이 사실 여기 한 두 문장 읽으면 바로 판단이 서는 거죠. 그러면 이 단계에서 결국에는 보통은 어떻게 간다고요? 아, 가정에서 푸는 거구나 라고 이렇게 가는 거고 실전에서는 피셋 시험에선 풀어요. 이런 문제 푸는데 2분, 3분 쓰면 되니까. NCS 시험에서는 안 풉니다. 이해되죠? 그런데 푼다면 어떻게 푸는지를 한 번쯤은 체크하고 갑시다. 자, 가정을 해서 푸는 문제고 아까 확인했던 것 중에 하나인데 여러분들 이런 조건 나오면 어떻게 가정하라고 했었죠? 이 두 가지 안내문의 내용 중에서 적어도 하나는 참이다. 그러면 바로 좌측 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거짓이라 가정해서 푸는 게 맞다고 했어요. 자, 그러면 또 다시 거짓이라고 가정해서 푼다면 어떤 애를 거짓이라고 가정해서 푸는 게 좋냐? 물론 아까 어떤 얘기를 했죠? 부정서술어 뭐 이런 얘기도 했었죠? 그런 것도 있지만 어쨌든 전체적인 맥락하에서 우리가 이렇게 푸는 이유가 뭐예요, 지금? 뭔가 단정적이고 많은 정보량을 우리가 알고서 추론을 해야 모순점을 빨리 찾고 그래서 기류법을 이용해서 우리가 풀이를 해 나간다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런 식으로 푸는 이유가 뭐냐? 많은 정보량을 얻는 쪽으로 또는 확실한 정보, 좀 확정적인 정보를 얻는 쪽으로 가정을 하면서 푼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자, 여기 나와 있는 8개의 이야기 중에서 우리가 만약에 어떤 애를 거짓이라고 가정하면서 푼다면 무엇을 선택하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저는 이렇게 할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뭔가를 선택한다면 일단 이게 조금 눈에 들어와요. 얘를 거짓이라고 가정하면 어떻게 되죠? 자, 부정 표현이 들어가 있으니까 얘를 거짓이라고 가정하면 가짜 열쇠가 B 상자에 있는 거네요. 진짜 열쇠는 A 상자에 있는 거죠. 가짜 열쇠랑 진짜 열쇠가 어디에 들어가 있는지를 우리가 다 파악하고 풀이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B 상자의 이 첫 번째 진술을 거짓이라고 가정하는 거 괜찮습니다. C 상자의 2번을 거짓이라고 가정하는 거 괜찮아요. 가짜 열쇠가 구리로 가짜 열쇠 중에 구리로 되어 있는 게 있다는 뜻이고 진짜 열쇠가 C 상자에 있다는 거 알고 풀 수 있으니까. 그리고 얘도 좋아요. 얘를 거짓이라고 가정하는 것도 좋아요. 이유가 뭘까요? 이 문장 자체만 따지는 건 아니에요. 자, 얘가 일단 거짓이면 가짜 열쇠 중에 어떤 건 구리로 되어 있다. 이게 거짓이면 가짜 열쇠들은 전부 다 구리가 아니다라는 뜻이죠. 대신 어때요? 두 문장이 참인 걸 알고 풀 수 있잖아요. 그쵸? 얘를 거짓이라고 가정하면 얘도 틀렸고 얘는 맞고 얘는 맞고 세 문장의 진리치를 알고 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많은 정보량을 우리가 얻어가는 쪽으로 가정을 해서 푸는 게 기본이라면 굳이 여기서 선택을 한다면 아까 얘기했던 것들 이런 것 중에 어떤 하나를 거짓이라고 가정을 하겠습니다. 자, 해볼게요. 풀이 과정은 길어요. 그래서 안 푸는 게 좋다고 얘기했던 거예요. 하지만 풀이 과정을 한 번은 좀 보여드릴게요. 자, D상자의 2번이 거짓이라고 우리가 가정을 할 거예요. D상자의 2번이 거짓이라고 가정을 해요. 그럼 바로 직관적으로 알 수 있는 게 뭐죠? 직관적으로 바로 알 수 있는 거? 당연히 이게 거짓이니까 가짜 열쇠 중에 어떤 건 구리로 되어 있다 부정하면 가짜 열쇠는 전부 다 구리가 아니다죠. 가짜 열쇠는요.
구리가 아니래요. 전부 다. 구리가 아니에요. 그리고 여기서 또 바로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요 첫 번째 안내문의 요 이야기가 참이다, 진실이다라는 걸 알 수 있고, 그러면 요걸로 바로 알 수 있는 게 진짜 열쇠가, 요것도 이렇게 쓰는 게 좋겠다. 진짜 열쇠가 D상자에 있고요. 또 진짜 열쇠가 모두 순금이랍니다. 자, 이런 정보가 이렇게 파악이 돼요. 자, 그러면 요 정보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그러면 얘가 거짓말이 되죠. 이게. 진짜 열쇠가 D상자에 있다가 되는 순간 이거 거짓말, 이거 거짓말, 이거 거짓말이에요. 그쵸? 그러면 어떻게 돼요? 이거 참, 이거 참, 이거 참인 거예요. 뭔가 다 결정이 돼버렸죠, 벌써? 그러면 이거 가지고 따져보는데 뭔가 말이 안 되는 걸 찾는다라는 관점으로 보는 거예요, 애초에. 자, 말이 안 되는 거 어디 나와요? 우리가 이걸 거짓말이라고 가정했는데 말이 안 되는 거 뭐가 있어요? 이게 좀 이상하지 않나요? 어떤 가짜 열쇠도 이거 맞죠? 모든 자 요거네 1번 어떤 진짜 열쇠도 순금으로 되어 있지 않다. 진짜 열쇠가 전부 다 순금이 아니란 뜻이죠. 근데 우리 아까 순금이라는 거 확인했잖아요. 말이 안 되는 걸 확인했어요? 그러면 지금까지의 이 과정들이 다 폐기가 되는 거예요. 이거 다 의미 없어요. 얘는 참인 거예요. 이렇게. 그러면 이제 어떻게 풀어요? 이게 참이야. 이게 참인 걸로 알 수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가짜 열쇠 중에 어떤 건 구리로 되어 있어. 이게 참이랍니다. 그러면 가짜 열쇠가 구리로 되어 있냐 아니냐라고 얘기하는 것들 중에 뭔가 있어야겠죠? 어떤 가짜 열쇠도 구리로 되어 있지 않다. 얘가 그럼 어떻게 돼요? 구리로 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아니라고 하니까 거짓이겠죠? 그럼 얘가 진실이에요. 진짜 열쇠가 여기 있었네요. 그럼 이 말 틀려버렸습니다. 그죠? 그리고 거짓말이 되니까 이것도 참이 되죠. 그리고 참이 돼요. 참이 돼요. 자, 여기까지는 여러분들 얘네들은 뭐예요? 아까랑 달라요. 아까는 가정을 하고서 따져봤던 것들이니까 이 상황에서 참이냐 거짓이냐라는 걸 확인을 해봤던 거지만 지금은 아까랑 달리 요 이야기가 무조건 참이라는 걸 알고 따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뒤에 있는 사실들은 다 확정이 되는 거죠. 확정이 된 거예요, 이미. 여기서는 모순을 따지는 게 아니에요. 이해되죠? 뭔가 말이 안 맞는 게 있나라는 걸 2단계에선 따지는 게 아닙니다. 자, 그러면 뭔가 이 내용을 또 물론 보면 알지만 이게 결국엔 안 나와요. 이게 결국엔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똑같은 내용 나와 있는 이 5번이 진위 여부를 알 수 없는 내용이 되겠죠? 자, 그래서 얘는 이렇게 풀이할 수 있는 애 같습니다. 자, 정리할게요.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때 가정을 해야겠다라는 판단을 하면 이런 방향으로 해보세요. 실제 시험에서는 보다 단순한 문제가 나올 거기 때문에 가정을 해서 풀어도 괜찮은 문제가 종종 있어요. 그러니까 다만 그 과정에서도 이런 식의 뭔가 사고 과정으로 추론을 했으면 좋겠고요. 다만 문제가 좀 복잡해 보인다. 얘는 좀 복잡해 보이지 않아요? 문제 딱 보면? 이야기도 너무 많고 따져야 되는 상황도 너무 복잡하고 참거짓 개수도 안 나오고 NCS 시험에서는 안 푼다는 생각을 할 만한 문제였습니다. 자, 그런 걸 판단하는 능력이 중요하다고 했으니까 그런 점을 늘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넘어가 볼게요. 자, 51번입니다. 여러분들 연습 문제 51번. 자, 요거는 또 지금까지 설명했던 거랑은 또 좀 약간 다른 패턴이라서 제가 한번 설명을 드릴 건데요. 자, 요거랑 같은 유형의 연습 문제가
이후에도 나와 있으니까 그때 여러분들이 직접 푼다고 생각하고 요거는 제가 푸는 걸 그냥 따라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거짓말하는 사람을 찾는 유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문제에서 따질 게 뭐예요? 진짜 열쇠가 어디에 있는지, 가짜 열쇠가 뭐 구리로 만들어져 있는지 아닌지 그런 걸 따지는 게 아니었죠. 그런 내용까지 따지는 문제가 아니죠. 그냥 누가 진실이냐 누가 거짓이냐 이 두 가지만 파악하면 돼요. 보통 이런 문제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냐면 진실을 얘기하는 애들이랑 거짓을 얘기하는 애들을 뭔가 이렇게 구분을 한다라고 하면, 자, 잘 봐요. 이런 걸 구분할 건데, 자, 여러분들 A, D, F 이 세 명의 진술에 제일 먼저 초점을 맞춰야 된다라는 거는 이해되시나요? 직관적으로 모순 관계인지 논리적으로 동치인지를 알려주는 명제들이죠. 이런 애들을 먼저 보는 게 좋아요. 자, A. C는 거짓말하고 있어. A랑 C는 모순 관계예요. 그러면 진실을 얘기하는 애들이랑 거짓을 얘기하는 애들을 뭔가 이렇게 분리한다. 뭐 다른 공간에 둔다, 다른 팀으로 나눈다. 뭔가 이렇게 했을 때 A랑 C는 다른 데에 있겠죠. 이 말은 A랑 C는 물론 왼쪽이 진실이고 오른쪽이 거짓이라는 거 아니에요. 얘네들을 이렇게 구분한다고 했을 때 A랑 C는 뭔가 이렇게 나뉠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같은 패턴 한번 봅시다. E와 F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E와 F도 뭔가 참과 거짓을 구분한다면 나뉘겠죠. 자, 그 다음에 얘 한번 봅시다. D는 F가 진실을 말하고 있어라고 하니까, 자, 그러면 D는 F랑 아마 같은 곳에 있겠죠? 진실의 방이랑 거짓의 방이 있으면 만약에 어디에 있든 얘네 둘은 같이 진실이거나 같이 거짓일 테니까 같은 쪽에 있을 거예요. 그러면 얘네 둘도 모순관계라고 할 수 있죠. F를 제외하고 D랑 E도 모순관계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모순관계인 애가 이렇게 있고 얘랑 일치라는 건 얘랑 얘도 항상 모순관계란 뜻이에요. 자, 이런 정보를 우리가 직관적으로 파악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문제 풀 때 이제 나머지 보는 거예요. 거짓말하는 사람은 우리 중에 한 명이야. 이 둘 중에 한 명 거짓말이고 이 중에도 적어도 한 명 거짓말이니까 이 말은 무조건 잘못됐죠. 자, B는 거짓말이에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답이죠. 그러면 쉬워졌어요. 둘 중에 하나가 답이면 어때요? 여러분들 잘 봐요. 둘 중에 하나가 답이면 여기에 등장하지 않는 F는 뭐예요? 진실이겠죠? F가 진실이면 거짓말이겠죠? 그냥 끝나는 거예요, 여기서. 자, 다시 잘 봐요. 여기까지 왔었죠, 우리 아까. B가 거짓말이라는 거 파악했어요, 여기서. 이게 거짓일 수밖에 없어라는 거 알았고, 그 다음에 C. D와 E는 모두 진실을 말하고 있어. 모두 진실을 말할 수가 없죠. 이것도 거짓이에요. 얘는요, A와 C는 모두 거짓을 말하고 있어. 둘 중에 한 명은 진실이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도 거짓이에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B랑 C랑 E가 거짓말이다라고 이렇게 4번을 이끌어내는 건데, 지금 얘는 제가 어떻게 풀었냐면 결국에는 내용을 읽고 내가 지금 판단을 한 거잖아요. 읽고 판단을 한단 말이에요. 이런 과정이 다 문제풀이 시간에 포함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이 단계에서 제가 어떻게 풀었어요, 아까? B가 거짓이야? 그러면 둘 중에 하나가 답이네? 고민하지 않아요. 이거 무조건 거짓말인 거죠. 그리고 E가 들어가 있으면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그게 아니라 그리고 나서 어떻게 판단해요? 여기에 지금 포함되지 않은 A, D, F가 지금 여기 선택지 2번 아니면 4번 중에 답이 있는데 이 세 명은 그러면 무조건 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이용해서 또 답을 제가 내죠? 이렇게도 풀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조금 더 정리하면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때 저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일단 앞에 이론적으로 설명해 놓은 내용을 보고 기본적으로는 이런 식으로 푸는 거구나, 이렇게 푸는 방법도 있구나라는 걸 학습을 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문제를 풀 때는 일단은 정석적인 방법으로 앞에 설명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이용해서 풀어보세요. 그래서 답이 몇 번이다라는 걸 완전히 납득을 해야 돼요. 그 다음이 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 더 빨리 풀 수 있는 방법이 뭐가 있을까라는 생각을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처음부터 빨리 푼다는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자,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나중에는 선택지를 좀 이렇게 볼 수도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거고요. 이거를 조금 더 다르게 한번 설명해 볼게요. 자, 조금만 더 다르게 풀면 이런 것도 있어요. 잘 봐요. 여러분들, 첫 번째 거. A랑 C. 자, C는 거짓말하고 있어. A랑 C 모순이죠. 둘 중에 한 명 무조건 거짓말이거든요. 그죠? 둘 중에 한 명은 선택지에 있어야 돼요. 바로 탈락하는 거야. 그 다음에 이런 거. D. F는 진실을 말하고 있어. D와 F는 들어갈 거면 같이 들어가야 되고 안 들어갈 거면 둘 다 안 들어가야겠죠. 물론 전부 다 만족해요. 미배되는 건 없어요. 요거 F랑 E는요. F랑 E는 둘 중에 하나는 꼭 들어가야겠죠. 그러니까 그 관점에서도 이렇게 탈락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런 데에서 A는 확실하게 뭐 진실이구나, 뭐 이런 것도 알 수 있고, 문제풀이에 여러분들이 조금 더 뭔가 다르게 접근해서 선택지를 소거할 수도 있는 겁니다. 자, 이런 느낌도 기억하고 계시면 좋고요. 자, 여러분들 두 번째 시간, 자, 요거 연습 문제 51번까지 풀어봤고요. 저희 조금 더 쉬었다가 연습 문제 중에 좀 풀어볼 만한 문제들 잘 골라서 해보겠습니다. 네, 10분 쉬었다가 하겠습니다.